해양경찰청장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9시 30분 해경이 배로, 헬기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월호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지옥은 아니었습니다. 가까워지는 헬기 소리에 창문 밖으로 언뜻 보이는 해경 구조선 모습에 그래, 안내방송대로 기다리길 잘했어라고 생각했을 아이들. 이제 아저씨들이 구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아이들. 그러나 해경은 승객 구조가 우선인 기본 수칙을 어긴 채 조타실로 가서 선원들부터 구했습니다. 얼마 전 학생들 40여 명을 구조한 일반 승객 김홍경 씨는 자신이 학생들을 구조할 때 해경 특수구조대원들이 도움은 주지 않고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이 오해를 포착했을 수 있어서 동영상을 분석해봤습니다. 설마 했지만 김홍경 씨가 말한 상황이 동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김홍경 씨가 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해경대원들은 난간에 기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기울어진 선체의 창문과 외벽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 목숨을 건 구조 활동을 부각하는 장면에 단골로 등장했던 바로 그 장면도 물론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구조 현장을 뒤로 한 채 이미 탈출해 있는 승객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눈뜨고 속았습니다. 이제 속은 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뉴스K 오늘도 세월호 특보로 진행합니다. 세월호 참사 28일째 밤이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흘 만에 희생자 1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실종자는 아직도 28명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진도군청부터 연결해 봅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수색이 너무 더뎌서 실종자 가족들 가슴이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색 상황 어떻습니까? 기상 악화로 수색이 중단된 지 사흘 만인 오늘 새벽 0시 50분 수중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수색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다시 수중 수색이 시작됐고 오후 1시 20분쯤에 4층 우현 선미 다인실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28일째인 오늘 희생자는 276명으로 늘었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수는 28명입니다. 정부가 희생자 가족들에게 생계 지원비를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급한다는 겁니까? 대책본부는 그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재난중앙대책본부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한 가구당 쌀 5가마 수준인 85만 원과 구호비 명목으로 1인당 4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쌀 5가마 수준은 자연재난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됐고 구호비는 1인당 하루 7천 원씩 60일 동안 지원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60일은 재난 구호 기준 최대일수입니다. 이를 다 합하면 2달 동안 4인 가족에게 25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겁니다. 가족 중 고교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명목으로 70만 원이 더해진 32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대책본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유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호비는 겨우 1인당 7천 원 수준으로 정해졌고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된 모레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이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책본부 관계자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고서 이제 복지부에서 그 긴급 복지 지원 제도라고 해서 거기서도 또 나가는 게 있어요. 네. 한 달에 돈 108만 원 정도 4인 가족.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보상금이나 뭘 나오면 이제 그때 또 이제 할 테니까 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드리고요. 이제 뭐 그래서 이거랑 저거랑 합치면 뭐 한 300 정도, 350 정도 받으면 뭐 우선 생계는 뭐 되겠죠 뭐. 너무 부족한 액수인데 그래도 이제 우선 최선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절차가 있으니까. 희생자 가족의 생계도 고려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해 해외 업체에 제안서를 내라고 통보했다는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들에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양 구상을 하는 겁니까? 대책본부 박승기 대변인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낸 것이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를 쓰셨던데 네. 어디서 쓰셨는지는 모르겠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12일에 뭐 통보한 것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저는 잘 모릅니다. 지난달 28일 뉴스원이 정부가 외국업체와 인양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며 관련 문건에 대해 보도했을 때도 정부는 구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TV가 보도했던 대로 정부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실종자 구조에 대한 자문을 받았던 스미스사가 사실 인양 전문 업체였다는 사실을 볼 때 인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3차 수색을 마무리하기로 한 15일 이후에 인양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나올 거라는 추측도 제기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후였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해경의 초기 구조 실패 기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김 청장이 입장만 밝히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오늘도 질문을 안 받았습니까? 오전에 열린 브리핑에서는 해경국장인 고명석 대책본부 대변인이 매일 해오던 대로 질의응답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석균 해경청장은 언론이 해경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해명 자료만 발표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었는데요. 함께 있던 고명석 대변인도 해경청장의 해명 발표와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해경청장은 왜 입장 발표만 한 뒤 자리를 떠났는지 고 대변인에게 물었습니다. 입장 발표인데 뭐 질문은 다 대답했잖아요, 제가. 뒤에 백브리핑으로 뭐 네. 필요한 거 다 질의 받았어요, 제가. 근데 왜 청장님이 직접 안 하셨어요? 뭐 입장 발표 그 내용에 다 들어있는데 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그럼 서면 브리핑을 하지 왜 직접 입장 발표를 하는 건가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선체 내부 붕괴 우려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대책본부는 어젯밤 세월호 궤도 당시 패널을 시공한 업체와 도면을 승인한 한국선급 해양 플랜트 전문가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휘어지고 있는 패널 재질과 형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현 2인 1조에서 3인 1조가 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잠수부가 투입되면 위험이 더 증가되는 만큼 3인 1조 투입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가족대책위원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정치권과의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시키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을 관철해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KBS에 이어서 MBC에서도 보도국장 등 간부들의 망발이 나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안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산 합동분향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인아 PD,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이 사표를 쓰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기기만 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입장이 나왔습니까? 유가족 대책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 저녁 6시까지 기한을 두고 KBS 사장에게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회사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KBS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KBS 기란영 사장은 안산 합동 분향소에 내려와 유가족에게 다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도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사퇴에 대한 답변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김 전 국장을 다른 곳으로 발령시킨 것은 사과를 받아들인 유가족의 믿음을 저버린 기만행위며 만약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사퇴시키지 않을 시 기란영 KBS 사장을 비롯해 보도를 책임지는 보도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참 예의가 없는 짓이죠. 예의가 없는 짓이고 아무리 그 사장님이 진솔하게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누차 얘기하는 게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실한 사과. 저희 가족들은 그런 거에 목말라 있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워낙 그런 데 많이 속아왔고 대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랬고. 만약에 사퇴를 시키지 않을 경우 유가족의 입장은 뭔가요? 만일에 뭐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KBS 사장과 그 보도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보도본부장의 사퇴를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MBC 김장겸 보도국장의 망언 논란도 보도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유가족들은 분노가 치밀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을 떠나 유가족들을 구걸이나 하는 사람, 범죄자로까지 묘사하는 발언들과 이에 동조하는 댓글들을 보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응하고 항의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해서 즉각 법적 조치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제대로 보도를 할 테니 취재에 협조를 해달라. 이건 기자들이 유가족들에게 요구한 겁니까? 일선 기자들은 유가족 측에 취재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유경근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전 보도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실 보도를 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유가족 측은 전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현장 일선에서 일하던 기자들 모두 거짓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데스크에서 검열을 통해 기사가 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유가족과 기자들이 만나서 그간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 진실 보도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의향도 밝혔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의 말입니다. 현장을 취재하시는 기자분들하고 저희하고 사이는 나쁜 거 없어요. 항상 잘 얘기 들어주시고 또 성실하게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기사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데스크를 통과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누락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방송사 쪽, 언론 쪽에 요구를 하는 거는 사실은 데스크를 향한 어떤 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공감대나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유가족 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사후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 중으로 회칙을 정하는 초안 단계입니다. 성금 창구를 일원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후에 재단 운영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일환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진상규명 작업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정치권에 전달됐다고 어제 이 시간에 보도를 했습니다. 유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조사에 유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가 수사 결과에 납득이 된다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의 말입니다. 직접 우리 자녀들을 잃은 우리 부모들이
수사 결과를 봤을 때 납득이 된다면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들이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직접 수사하는 과정을 또 참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수사 내용을 확인을 해나가면 그것이 가장 시간을 앞당기는 길이고 또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의욕이 없게 모든 일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진상조사에 우리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달라. 네, 뭐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참관 또 그 이상의 참여를 요구하는 수준이군요. 자,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이 특검보다 더 확실한 진상규명 방안이 특별법에 담길 수 있는 겁니까? 진상규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다양하지만 이제 곧 방향이 머지않아 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특검은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고 사후 대책까지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합동 분향소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네, 윤 PD 수고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초기 구조 실패로 희생을 키운 해경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에 소극적입니다. 인천지검에서 수사 상황 취재하고 있는 곽보아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정하지 않았지만 행위의 고의성 등 살인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러 언론은 이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인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선장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선내 제기 명령을 내려 인명피해를 키운 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만약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본부는 기관실 승무원 3명이 탈출 당시 3층 통로에 조리원 2명이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보고도 탈출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승무원들에게도 살인죄 적용 여부가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일단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해서 신중히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최종 결론은 오는 15일 선장과 승무원들을 일괄 기소하는 날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김석균 해경청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본부도 같은 입장입니까? 네, 수사본부 관계자는 해경의 당시 구조 작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그 후에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의 의무를 하지 못해 사람이 죽는 건데 해경이 구조 작업 당시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치사 적용이 가능할진 불투명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오늘 수사본부는 해경 123정 대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일부 언론은 해경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지만 수사본부 관계자는 구명업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하려고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장에게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해경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 법률 전문가들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의자가 적어도 피해자들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 선장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 선장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정부의 책임을 비켜가려는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해경의 업무상 과실치사 이상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히 형평성이 있죠. 왜냐하면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난 거나 네. 선장이 자기 의무를 충분히 다 안 한 거나 네. 그죠? 네. 그다음에 해경이 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 구조 의무를 충분히 안 한 거나 다 똑같이 평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의 얘기는 선장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망치기 급급했다는 얘기고 네. 해경은 출동해서 뭐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해경이 출동을 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네. 와서 그래서 멘트 나오잖아요. 뒤에서 보고만 있었다. 조타 실적에 한 번만 딱 접촉해서 선언만 구해서 나갔다. 네.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기보다는 네. 그러면 오히려 그 선장보다는 더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원이 내일부터 해경 감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수사본부와 연계되는 겁니까? 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감사원이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고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상의 책임을 물어 파면이나 정직과 같은 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부의 대응 및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연안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해 선박 도입부터 개조 및 출항 허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유병헌 회장 장남을 체포하겠다고 대문까지 따고 들어갔어요. 그러고도 체포를 못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균 씨는 어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는데요. 검찰은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균 씨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6시 15분쯤 대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갔지만 체포에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자택 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계속 소재 추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도 오늘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어제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안성 금수원에 가서 면담을 시도했지만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머물고 있는 차남 혁기 씨 등 측근 3명과 장녀와 차녀가 모두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뉴스케이는 지난달부터 해경의 구조 동영상을 분석해 해경이 초기 구조를 제대로 했다면 승객들을 대부분 살릴 수 있었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해경은 김석균 해경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해경의 이런 주장이야말로 사실이 아닙니다. 좌현 쪽에서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는 등 이해 못할 행동을 한 해경은 우현 쪽에서도 이미 탈출한 승객들만 실어 나르고 선체 진입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반 승객의 구조 활동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승객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 김석균 해경청장은 언론이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 방향을 유도한다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언론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검찰의 발언을 보도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초기 구조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검찰 관계자의 말이나 언론 보도가 없더라도 해경 스스로 공개한 영상에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무렵의 상황입니다.
출동한 헬기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을 세월호 우현 쪽에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5층 테라스 쪽으로 탈출한 승객들을 헬기로 올려보내는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 아래층에서는 해경 대원이 아닌 일반 승객 김홍경 씨가 테라스를 분주히 오가며 승객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김홍경 씨는 4층 로비 출입문 쪽으로 가서 기울어진 선체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조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홍경 씨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4층에서 구조를 할 때 위층의 구조대원들이 별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당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국민TV가 해경 동영상을 분석해 확인한 결과 김홍경 씨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해경이 공개한 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구조대원 3명은 학생들 수백 명이 탑승해 있는 아래층 4층으로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잠시 멈춰서 있기도 하고 얘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한 대원이 아래층으로 움직이지만 4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3층 선미 쪽으로 이미 탈출해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러 갑니다. 사고 첫날부터 구조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김석균 해경청장의 말이 변명으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조선일보와 여당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움직임을 좌파의 선동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과 추모 집회 주최 측은 추모 활동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시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지민 PD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일부에서 사고를 이용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뉴욕타임즈에 실린 세월호 광고를 비판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어제 정부의 세월호 구조 실패를 비판하는 여론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판이라고 규정한 것을 오늘 다시 꺼내든 겁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정치색 칠하기는 지난 6일 조선일보의 칼럼들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추모 집회 참여자 중 진보 진영 인사들의 정치 지향성을 강조하고 정치꾼, 좌파 세력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6.4 지방선거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유가족 순수성 발언도 같은 맥락에 있었습니다. 안산 추모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안산시민사회 연대는 이 같은 색깔론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촛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참여해서 확인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의 공식 입장은 세월호 사고의 실종자 수색이 좀 더 빨리 되기를 촉구하는 거하고 희생자들을 이제 추모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이 밝혀짐과 동시에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이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나 보수 세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전혀 사실과 관계없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통령 탄핵과 퇴진 요구를 주장하는 단체인 듯 호도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더 단호합니다. 지난주 청와대 항의 방문 때도 시위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던 유가족들은 정치적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요소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분명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사소한 이런 건 있었지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고 풀리고 서로 이해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심각하게 또는 심도 있게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선동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고 특별히 무슨 어떤 정당이라든가 어떤 그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그냥 잊혀지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희석시켜서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오히려 들게 하죠. 그래서 좋은 그런 대응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대통령, 현 정부가 이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일을 정확하게 해주기를 가장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진상조사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들이 다 해보겠다, 이런 의지까지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보와 왜곡 보도로 정부의 구조 실패를 가려줬던 언론, 구조 실패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와 여당. 이들이 추모를 위한 행동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약화시키고 추모 여론에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 동기가 유가족과 추모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세월호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은 없었지만 정치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있는 것 같다. 여당의 정치 위기 대응 매뉴얼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색깔을 입히고 종북으로 몰아버립니다.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면 민생을 들먹입니다. 여론에 밀리면 여지없이 시간 끌기로 버팁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녹음기를 튼 것처럼 여당 인사들 입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이슈로 부상하자마자 비슷한 대응 방식을 취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던 지난해 6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고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사건 담당 검사가 학생운동을 한 이력을 거론하며 검찰에까지 색깔론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주한 중국 대사관이 유우성 씨 간첩 증거 문건들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법원에 회신함에 따라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은 단순한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도 여당이 들고 나온 카드는 색깔론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는 주한 중국 대사관의 친북 성향 관리가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론이 커져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의 요구가 나오면 여당은 어김없이 정쟁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권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을 때도, 특검을 요구했을 때도 여당은 정쟁 때문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야권을 공격했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끝나자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특검 요구가 나왔지만 여당은 역시 정치 공세로 일축했습니다. 이렇게 색깔론과 정쟁 프레임으로도 여론을 막지 못할 경우 어김없이 등장하는 다음 수단은 시간 끌기였습니다. 시간 끌기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은 일단 지켜보자였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 사건 때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말이 여당 인사들 입에서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국정조사 등에 합의했더라도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처럼 15개월 동안 시간만 보내다 활동을 사실상 안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방송장악 청문회처럼 시간만 피일차일 미루다 합의 자체를 파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도 지난해 6월 여야가 합의하고 7월에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됐지만 이후 조사위원 자격이나 조사범위 선정, 심지어 방송 공개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8월 중순에 청문회만 단 4일 열린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치적 선동을 하고 악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쟁 프레임도 나왔습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특검과 특별법 요구에 정쟁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여당은 지금은 수색에 전념할 때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보자 등의 말로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은 있으나 마나였지만 정치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치밀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이로써 정문중 후보가 최다 득표를 획득하여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또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내가 좀 일을 저지르는 거 다 아시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기는 하는데 시기가 안 좋았고요. 또 이제 어린 아이다 보니까 또 말 선택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이기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를 끌어올 사람이 정몽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더 있는 분들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부인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네, 질문을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내용이 뭔가 하시는 질문인가요? 아니요. 그 내용은 아직 현직 의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 그 예. 문장에는 제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여간에 고발을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예. 뭐 그분 말씀이 그 뭐라 그러더라 뭐 경미한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인께서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하셨으면 김황식 전 총리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 예. 문장에는 제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끌어올 사람이 정몽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 문장에는 제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끌어올 사람이 정몽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사탱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의 진실과 그 한계를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5.18) 광주 사태는 지금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좌우의 논리도 아니고 뭐 보수 진보의 논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해서 1개 대대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글쎄 그 근거를 우리한테 직접 말하라면 좀 우리가 황당한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고 너무나도 진실된 그런 사실인데 여기다 근거를 대라가면 우리는 반대로 좀 우리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 문제에 대한 TV조선의 취재 결과 임 씨의 이런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과 거리가 먼 임 씨의 발언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어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유족 그리고 관련 단체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지난번에 이명박 행정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 쇠고기 광우병 파동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유병헌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뒤에서 자기 사람을 뭐 파견하고 뭐 그걸 배후 조종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때 촛불 집회 수뇌부예요. 김모 씨를 갖다 집어넣고 계속 구원파 자기 핵심. 집어넣고 들락날락하는 걸 보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시하는 것도 봤습니다. 유모차를 뭐 앞장 세워라, 뭐를 어떻게 해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면은 반박 자료로 내라.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지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경찰 탄압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못하도록
유모차를 여성들을 내세워서 앞장 세워라. 예. 그리고 유모차 앞에다 아이들 예. 이렇게 태우고 가면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진압을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네. 그 특허 전문가, 발명 특허 전문가라고 하는 유병헌 씨의 네.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모차 네. 끌고 나온 것이 유병헌 씨 아이디어였군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특허 발명에 네. 그 많은 그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유모차가 앞에 대동한 거 봤습니다. 네, 사실 그때 그 유모차 네. 때문에 광우병 파동을 진압하는 경찰이 무진장하게 애를 많이 네. 먹었습니다. 발명 특허 전문가라고 하는 유병헌 씨의 네.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여야의 17개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대부분 양자대결 구도로 선거전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광주와 부산은 단일화냐 다자대결이냐가 승부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부경 PD가 보도합니다. 6.4 지방선거 여야 후보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누가 맞붙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민주연합 박원순 현 시장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인천시장 역시 야당 현역 시장이 여당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이는 구도입니다. 민주연합 소속인 송영길 시장과 친박 핵심인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이 맞붙습니다. 경기지사 여야 후보로는 새누리당 소속의 5선 남경필 의원과 민주연합 소속의 3선 김진표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이번에는 3명 이상이 유력 후보로 나선 다자대결 지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는 민주연합이 전략공천을 하면서 혼전구도로 판세가 바뀐 곳입니다. 일찌감치 단독 후보가 된 새누리당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과 민주연합이 전략공천한 윤장현 후보 외에 강훈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 이병환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민주연합을 탈당한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의 단일화 여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부산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과 민주연합 김영춘 전 의원, 그리고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맞붙게 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자 대결이 벌어질 경우 새누리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지만 민주연합과 무소속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은 좀 더 복잡한 다자대결 지역입니다. 여당은 김기현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지만 야권에서는 후보 날림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이 노동자의 도시인 만큼 진보 정당들 모두 후보를 내세웠고 노동당을 제외한 야당들 사이에서 단일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 중앙당이 통합진보당과의 단일화를 인정 못한다며 개입하는 바람에 단일화는 무산됐습니다. 이후 진보정당끼리만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두겸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현역 도지사가 재선 또는 3선을 노리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연합이 재선에 도전하는 충남, 충북, 강원입니다. 충남에서는 민주연합 안희정 현 지사와 새누리당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충북에서는 민주연합 이시종 현 지사와 이 지사의 고교 동창인 새누리당 윤진식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강원에서는 민주연합 최문순 현 지사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맞붙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광역단체장이 수성에 나선 지역은 경남, 경북, 그리고 세종시 세 곳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유한식 세종시장은 재선을 노리고 있고 김관용 경북지사는 유일하게 3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틀 뒤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새누리당 윤리위에 회부됐던 유한식 시장의 재선 여부도 관심입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여야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낙연 후보의 경우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져 민주연합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맞붙게 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장외에서 오늘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연합에서는 공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의원 측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엄청난 횡포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서울시장 여야 후보가 확정되고 첫날이었습니다. 박원순, 정몽준 두 후보,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어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는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로 지방선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후보는 방명록에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늘 제2 롯데월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전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정몽준 후보는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안전 관련 예산이 박원순 시장 임기 들어 삭감됐다면서 박 시장이 안전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서울시 지하철 내 공기 오염이 심각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한 학회 발표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어느 자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 후보가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고 난 후 도시 안전을 3대 시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 요청으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소식 전해주시죠. 야당 의원들이 KBS의 세월호 보도 논란에 대해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며 미방위 소집을 요구해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는 타행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혜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전체 회의를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한 것을 해명하고 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과하면 미방위에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을 실제로 날치기 하려고 해놓고 이제와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KBS 수신료 인상이 주요 안건이었던 지난주 전체 회의에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출석시켰지만 오늘 회의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길환영 KBS 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선교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면서 여당 의원들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고 미방위 회의는 내일 2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긴급한 현안,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또 전 국민이 알고 싶어하고 있고 전 국민이 그 진상에 대해서 빨리 국회가 규명해 달라고 하는 세월호 참사 관련한 방송과 언론에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마지막 시도지사 후보 선출이 있었죠. 전북지사 후보 누가 됐습니까? 송하진 전 전주시장이 오늘 민주연합의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송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53.7%를 얻어 유성엽 의원과 안철수 대표 측의 인물이 강봉규 전 장관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로써 민주연합의 시도지사 후보로 안철수 대표 측 인물로는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만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의 시도지사 후보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과 인천은 민주연합 소속 현역 시장이 앞서고 있고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를 바짝 쫓고 있어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전패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낙연 후보 쪽에 문제가 있더군요. 공천장을 왜 안 주고 있는 겁니까? 민주연합의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 측이 당원 2만여 명의 당비 3천만 원가량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아 이 후보 측 관계자 2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후보는 오해라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연합은 당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이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지 않은 데 대해서 민주연합 측은
15일 일괄적으로 공천장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부산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연합의 김영춘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 오늘 끝장 토론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후보와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오늘 2시간가량 토론을 벌인 끝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양보라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단일화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6일까지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해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맞대결을 벌일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연합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석 대변인이 두 공동대표를 향해서 당을 떠나라 이런 충격적인 요구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논란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윤석 수석 대변인이 전남 지역 기초선거 공천 개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반발 하루 만인 오늘 이 대변인이 사퇴해 민주연합 내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오늘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변인의 지도부 탈당 요구에 대해 오죽하면 그런 발언을 했겠느냐면서 안철수 대표 주변 인사들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엄청난 횡포를 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백운기 신임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 면접을 받은 후 임명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을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비난한 데 대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가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KBS 백운기 보도국장. 예. 청와대 면접을 봤어요?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백운기 보도국장이 어제 새로 임명이 됐었는데 임명되기 하루 전에 그제 오후 3시경에 청와대 근처에서 어떤 인사하고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KBS의 관용차 배차 기록표가 근거였습니다. 11일 KBS 관용차 탑승자에 백운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행선지는 청와대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에 회사를 출발해서 4시 50분에 다시 돌아온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행선지가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만났을 수도 있지만 청와대 인사하고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고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했습니다. 네. 뭐 요즘에 CCTV 경찰들이 잘 뒤져보니까 CCTV를 확인하면 확인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KBS 기자협회는 사장 퇴임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KBS 기자협회가 김환영 사장과 임창건 보도본부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제작 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5시간 동안 마라톤 총회를 열어서 내린 결정입니다. 제작 거부 투표에 94%가 찬성했다고 하니까 기자들의 여론이 지금 어떤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KBS 새노조라고 부르는 여기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해서 사장 퇴진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사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뉴스를 만들었다 이런 증언이 같이 일했던 보도국장의 입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KBS 기자협회라든지 노조 그리고 새노조 이런 모든 조직들이 사장 퇴진 운동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기존 노조까지도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노조 아까 그 백운기 기록을 발표한 것은 기존 노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해서 망언을 한 김호월 홍익대 겸임교수 결국 사직서를 냈군요. 예, 유족들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싫은 망언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총학생회에서도 퇴진을 요구하고 또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결국 오후에 학교에다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광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자리를 내놓으면서 마음과 신변이 정리되는 대로 절에 가서 실종자들이 빨리 가족의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교수는 작년에 안전행정부의 정책자문위원을 맡았었고 또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에서 2008년에 국민소통위원회에 위촉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개인에 대한 망언에 대한 비난이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됐었습니다. 네. 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발언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을 없어져야 될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죠? 예, 워낙 발언이 강했다 보니까 그런 말을 왜 하게 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노골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인권도 없고 인권 유린도 마음대로 하고
나라고 또 때로는 처형도 마음대로 처형도 하는 나라라 이렇게 다시 한번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남북이 지난 2월에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상호 비방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북한 체제를 비난했느냐 이렇게 어떤 기자가 물었더니 대한민국은 북한을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없어져야 될 나라라는 말은 비방이 아니라는 뜻인데 북한을 비방하는데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없어져야 될 나라라는 것은 비방은 비방입니다. 네. 뭐 혹시 출마 의사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예, 뭐 워낙 야망도 기자 출신인데 워낙 야망도 많은 분이라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네. 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오늘도 국방부를 비판했군요. 예, 하태경 의원이 어제는 국정원 지하회의에서나 할 말을 국방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했다.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을 경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한 발 더 나가서 국방부가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작년에 북한의 장성택 처형 후에 올 1월에서 3월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한 것을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4월 22일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말했던 것, 그리고 어제 없어져야 될 나라라는 발언, 이 3가지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의 그런 전망들이 과거의 전망들이 다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국방부가 안보 위기를 부추겨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안보 장사라는 표현은 진보 진영에서 주로 쓰는 말 아닌가요? 예,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이라든지 또 국방부, 조선일보 이런 데를 비판할 때 많이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소위 북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파 의원, 물론 뭐 과거에는 진보 진영에 있었다가 우파로 넘어간 사람이지만 그런 우파 의원까지 안보 장사라는 말을 쓴 걸 보면 국방부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혹시 북한 반응은 나왔습니까? 예, 오늘 나왔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오늘 중대 보도를 발표해서 남측의 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일당이 이번 망발은 동족에 대한 완벽한 거부고 흡수 통일 야망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것이며 전면적인 체제 대결 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민 보복전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경고도 했었고, 또 박근혜 정부가 지방선거 참패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북한이 강하게 했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아서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겠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던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놓는데 오늘은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밖에 정리해 볼 만한 뉴스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미 CIA의 전직 직원인 스노든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국가안보국의 도청 의혹을 보도했던 그린월드 기자가 회고록을 썼는데요. 뉴욕의 한국 UN 대표부도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 도감청을 벌인 미국 국가안보국의 사이버 감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화재, 폭발, 질식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LS 니코 울산 공장에서 또다시 수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 오늘 그동안 연구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또다시 담화 예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울산에서 이 사고 계속 나고 있는데요. 정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울산 지금 안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울산에서 나온 울산 시장으로 나온 사람들도 좀 이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건 뭐 왜 이렇게 예고가 잦아요? 뭐 티저 광고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예, 오늘로 2번째 예고 발언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과, 담화 자체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군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Please listen carefully.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규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규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각성해. 눈치만을 보며 보도권력본부 건립의 길을 건사해온 사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즉사의 독침, 환영. One more time.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김한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각성해. 눈치만을 보며 보도권력본부 건립의 길을 건사해온 사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즉사의 독침, 환영.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을 체포하겠다고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소방대원을 동원해서 대문을 강제로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장남은 자택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고스란히 생중계로 방송을 탔습니다. 세월호 수사 상황을 보도해야 하는 이유는 검경수사본부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송들이 생중계까지 한 특정인에 대한 체포 시도 현장은 그 자체로 선정적일 뿐 아니라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생중계를 보며 누군가는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초기 구조 실패에 대한 보도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잔뜩 긴장했을 해경 말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